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9일 목요일 특집 팬앤뉴스 문재인 2년을 짚어본다.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지가 2년이 되는 날인데 2년을 축하하는 건가요?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고 합니다. 미사일인지는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평안북도 지역에서 불상의 어떤 발사체인지 미사일인지가 지금 쏘아진 것만 확인이 좀 되고 있는데요. 참 결국 문재인 정권 모든 걸 북한한테 다 퍼주고도 얻은 것은 결국 이렇게 미사일 발사 이런 도발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문재인 정권에서 했던 모든 경제 정책들 또 외교 정책들 안보 정책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오늘 90분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실 분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말 8년 동안 경기도의 도정을 운영하시면서 이제는 뭐 도정 전문가시기도 하고 또 정치가로도 많은 활동을 보여주고 계시는 김문수 전 경기지사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경제 쪽에서는 가장 전문가라고 어떻게 할 수도 있겠는데요. 카이스트에서 경제를 가르치고 계시는 이병태 교수님 오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저희 펜앤드마이크의 주필이시죠. 정규재 주필님 오늘 또 많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이렇게 세 분과 함께 오늘 정말 문재인 정권 2년 동안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주제를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일단 첫 번째 주제로 정말 문재인 정권에서 했던 모든 정책들 결국엔 모조리 다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먼저 경제 실험에 대해서 그 실패한 경제 실험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펜앤드마이크와 여론조사 공정이 5월에 실시한 정기 여론조사 결과 아주 따끈따끈한 여론조사 결과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불러온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 실험을 한번 또 진단해보고 그리고 나서 오늘 있었던 여러 가지 주요 소식들 펜앤브리핑 오늘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제로 동맹도 한미동맹 그리고 한일 균열 이런 것들을 초래한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 그리고 북한마저도 지금 외면하고 있는 그리고 스스로 안보는 모두 다 해체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 실험도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소식을 좀 만나봐야 될 텐데요. 예, 다음 장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자,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경제 실험에 대한 얘기인데 문재인 정부의 어떤 경제 정책이라고 하면은 대표적인 게 바로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반시장적 정책을 했고 결국에 그 부작용들이 다 드러나서 고용 참사도 일어났고 국내 투자도 감소됐고 국제 경쟁력도 감소됐는데요. 이 모든 관련된 내용들을 KDI에서 예고를 했습니다. 그 KDI에서 보도한 내용 한번 보시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한국 경제에 대한 경고 수위를 한 단계 더 높였습니다. 최근 주요 경제 지표인 생산, 소비, 투자 등이 모두 부진하면서 경기 불황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KDI는 어제 4월자 보고서를 내고 최근 우리 경제는 대내외 수요가 위축되면서 경기가 점차 부진해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KDI는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산업활동에서 생산, 소비, 투자 등이 모두 감소했다는 근거를 들었습니다. 제조업 부문의 출하 감소폭과 재고율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고 소비 둔화와 투자 부진이 계속될 것이라고도 예측했습니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우리 경제가 올해 들어 여러 측면에서 개선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동떨어진 평가를 내놨습니다. KDI가 경고 신호를 높임에 따라 정부가 펴는 경제 정책과 경기 진단에 대한 비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경제 실험입니다. 이병태 교수님, 방금 뉴스에도 잠깐 나왔지만은 KDI에서 경고하고 여러 경제단체들에서 학계에서 경고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지수, 경제 능력 과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제가 여기 펜앤마이크에서 예. 정주필님하고 여러 번 방송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미 후보 시절부터 그 문 대통령이 일본에 한국에 와 있던 일본 대사가 경제 음치다 이런 예. 얘기했듯이 경제에 대한 식견이 너무 없으시다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내건 경제 정책이 우리나라 큰일 날 정책들만 다 내세웠다. 그래서 제가 좀 그건에 가깝지만
문재인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될 거다 이런 고난의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죠. 예. 근데 그 예상이 참 안 맞았으면 좋을 텐데 예. 불행히도 정확하게 맞아서 우리 경제가 지금을 뭐 끝모르는 지금 추락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단기적인 추락이면 괜찮은데 지금 경제 전반에 대한 신뢰 내지는 자신감을 상실했고 또 우리나라의 잠재 경제 성장률을 깎아먹는 짓들을 너무 많이 해놔서 이 고통은 상당히 오래 갈 거라고 하는 심각성이 있다. 그런데 거의 아주 자폐적이어가지고 청와대 안에서만 그 인식을 공유하지 않고 온갖 군데서 지금 이대로 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계속 가야 할 길이고 바른 길이고 이렇게 뜻이 좋기 때문에 의도가 좋기 때문에 좋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앞날도 더 걱정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마디로 거의 경제 능력이 없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최악을 예상했는데 그 이상을 보여주는 그런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주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경제 실책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글쎄요, 가장 큰 실패 요인은 경제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경제는 저절로 돌아간다고 이분들은 생각하거든요. 네.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빵입니다. 시장이 어떻게 해서 경제를 끌고 가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빵이고, 분업에 대한 이해도가 빵이고,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어요. 기업은 그저 부자들이 돈 노름하는 곳이다, 때려잡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평생을 그걸 해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평생을 거쳐서 그런 엉터리 경제학을 떠들어 왔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국민들이. 예. 이제 그러니까 그 뽑았죠. 그러니까 국민들 책임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경제정책 한다는 홍장표라든가 지금 중국 대사로 오히려 출세해 간 장하성이라든가 이런 예. 사람들의 그동안에 뭐 이병태 교수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뭐 장하성이가 얼마나 엉터리 소리를 하고 홍장표가 얼마나 엉터리 소리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누누이 얘기를 해왔는데, 그 위에서부터 그렇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라는 학과 자체가 예. 정말 서울대라는 이름에 어울리지 않게 엉터리였어요. 그 위로 올라가면 무슨 변형윤에서부터 정운찬을 거쳐서 지금의 홍장표에 이르기까지 엉터리 경제학만 해왔고, 더군다나 지금 청와대를 장악하고 있는 아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전부 주사파 하던 친구들이거든요. 예. 학생 운동이나 하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경제에 대해서 알 턱이 없죠. 그러니까 그저 도시화되어 있는 자본주의는 나쁘다, 신자유주의는 더 나쁘다, 기업은 뭐 말하자면 뭐 돈 되면 무엇이든지 않다, 뭐 상속은 부정의한 것이다, 온갖 종류를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아이들이 지금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경제를 모르는 애들이 앉아서 하고 있는 거죠. 지사님은 어떠신가요? 지사님은 매주 뭐 이렇게 시민들을 많이 만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경제를 모른다고 보지 않고요. 문재인 정권은 경제를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주체 세력, 문재인 정부의 주체 세력이 민주노총입니다. 민노총의 경제관은 뭐냐? 재벌은 타도 대상 적폐 세력입니다. 그래서 삼성은 이재용이 잡아놓고 또 신동빈이 롯데도 잡아놓고 재벌은 전부 적폐 세력. 그래서 재벌은 부숴서 바로 국민들이 또 노동자들도 거기에 이사회 같은 데도 들어가고 노동자들이 중심이 돼서 노동 해방을 통해서 재벌 경제를 타도하고 또 이 외세 의존, 수출 같은 건 외세 의존 경제를 봅니다. 그래서 매우 위험한 경제관을 가지는데 그 극좌 사회주의 경제는 100% 다 실패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근데 이 실패한 길을 자기들은 할 수 있다고 가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들은 경제관이 반기업 친민주노총. 그러니까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도
완전히 망가뜨리는데 대한민국이라면은 민주노총이 너무 세서 세계 어느 기업도 여기 투자 안 하고 이미 와 있던 기업도 다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은 물론이고 해외 자본도 오지도 않고 있던 기업이 다 빠져나가니까 결국 일자리 줄고 경제가 다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지사님은 결국엔 기업이 다 망가지니까 우리 경제가 이렇게 좀 망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경제의 주체는 예. 기업인데 이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 자기가 일자리도 만들 수 있고 예. 자기가 경제도 살릴 수 있다고 보는데 이 경제 원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경제는 기업이 주체입니다. 기업이 바로 물건을 생산하고 또 고용을 하고 판매도 하고 수출도 해서 국부를 만들어내는 황금알을 낳는 것이 기업이고 그중에 가장 성공한 삼성 같은 거는 초일류 기업이고 세계적인 성공한 기업이고 가장 황금알을 많이 낳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가 황금알을 낳는다. 이 삼성 같은 것은 적폐다. 때려잡자. 그러니까 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다 때려잡으니까 자기는 알을 못 낳고 그러니까 다 우리가 국민이 다 굶어 죽는 거죠. 자기가 알을 낳는다고 착각을 했다 그런 말씀이신데 무슨 아니, 평화의 그 거의가 있는 건가요? 예. 중소기업을 9988이라 그러잖아요. 예, 예, 예. 그런데 그거는 중소기업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상징이 아니고 예.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영털이라는 상징이에요. 이게 99% 뭐 그런 대기업이 얘기인데, 예. 적다는 그 예. 말하자면 기업 정책의 실패가 중소기업의 기업 수의 99% 예. 고용의 88%나 차지하고 있다는 그 잘못된 거예요. 예. 그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예. 이 사람들은 대기업을 적대시하고 중소기업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의 경제관은 이미 정확하게 북한에 있는 겁니다. 북한에 다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은 북한에서 다 해보고 안 됐다는 걸 잊어먹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예. 그 방금 전에 서강대학교에서 예. 남덕우 기념 사업회인가요? 거기서 토론회에서 그 경제 문재인 정부 2주년 토론회에 발표를 했어요. 예. 근데 이제 거기서 원로 한때 들은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남덕우 교수를 어떻게 해서 중용하게 됐냐. 근데 그 당시에 경제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되냐를 가지고 경제학자들이 어마어마한 토론을 했는데 예. 그때 대부분은 사회주의적 경제를 하자고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 중에 한 분이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이 첫 번 써가지고 재벌들 돈을 지하 경제를 뺏어가지고 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화폐 개혁을 했었죠. 예. 예. 근데 그게 완전 실패했거든요. 오. 그다음부터는 이제 안 쓰기 시작했고 그때 유일하게 남덕우 부총리가 그 경제를 살리는 데는 기업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인센티브 외에는 더 좋은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혼자 시장 경제를 주창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썼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경제 개발하는데 기준이 됐다고 그러는데, 지금 정부가 지금 아까 우리 정주필께서 말씀하신 대로 쓰고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이냐. 사실은 거의 그 이념적 예. 또는 좌파 사회주의적인 사람들이죠. 예, 지금 보시면 뭐 장하성 실장 얘기 제가 여러 번 했으니까 드릴 필요도 없고, 홍장표 수석의 임금주도 성장론, 제가 지적 사기다, 정치적 사기다, 예.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도 뭐 매체에다가 그 문재인 대통령이 족보 있는 정책이다 그래서 족보를 본 적이 있냐? 당신 독보를 본 적이 전혀 없다. 왜냐하면 원래 족보가 ILO의 임금수 성장 예, 예. 보고서인데 거기에는 임금을 받는 사람은 소득이지만 주는 사람은 원가이기 때문에 개방 경제에서는 원가가 확 올라가면 소득 증대 효과가 나는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역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쓰면 안 된다. 그게 ILO 보고서에도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거기도 경제학자가 쓴 거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돼 있냐면 그게 어떻게 신자유주의 대안이 되냐 그러면 국제적으로 다 공조해서 똑같이 다 임금주도 성장을 쓰면 된다고 네. 돼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칼 막스가 얘기한 공산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다 공산 국가가 되면 된다는 이야기죠. 그 얘기를 지금 ILO에서 쓴 건데 그거를 그 개방 경제에서 쓰면
그 원가가 올라가면 안 된다는 얘기는 쏙 빼놓고 월급 더 받으면 성장된다. 뭐 이 얘기를 믿고 했으니까 얼마나 지적 사기예요. 거기다 다른 나라보다 그 자영업자 비중이 월등히 높은 나라고 중소기업의 고용 비중이 너무 높은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예. 절대 쓰면 안 됐던 정책을 쓴 거죠. 예. 그런데 그분만 그런 게 아니죠. 지금 우리 김상조 위원장 얼마나 위험해요. 맨날 지금 3세들이 뭐 경영권이 있냐 없냐. 근데 예. 우리 사회는 너무 이상하게 비상식이 상식이 돼 있어요. 정부가 기업을 개혁하겠다는 나라는 없습니다. 기업이 없나요? 어떻게 개혁 대상이 돼요? 적폐 청산대. 청산 대상이고 개혁 대상인 나라가 없어요. 기업이라고는 사적 재산이잖아요. 예. 자산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정부가 개혁 대상이 돼요? 정부가 항상 개혁 대상이지. 예. 근데 우리는 재벌은 개혁 대상이라는 게 아주 상식처럼 돼 있는 사회예요. 아니 너무 그렇게 다 들어가지고 예, 당연히 하도 개혁이 오랫동안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도 생각했는데. 오랫동안 이런 예. 선동이 먹혀서 그렇게 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니 재벌이든 중소기업든 자영업자고 불법이면 처벌하면 되는 거죠. 그런 네. 법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불법을 도저히 일어나지 않게끔 마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어느 집단이든 기회가 있으면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한 사람들은 다 있거든요. 예, 보세요. 재벌이 아닌 제가 요즘 매일 얘기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이 가장 큰 기업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최근에 예, 예. 분식회계로 보면. 예. 그 산업은행이 지배하던 사실은 공기업이잖아요. 예. 그래서 전문 경영인들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느 집단이든 일탈적인 행동을 하지만 그거를 뭐 사전에 다 막는 방법이 없는데 재벌이 개혁 대상인 것처럼 하고 공정위원장이 구멍가게도 한번 해본 사람이 아닌 사람이 무슨 3세들은 경영 자격이 있느니 없느니 뭐 이런 얘기를 어떻게 판단을 해서 그렇게 가르치려고 달려들고 자기가 뭐 제대로 된 논문을 하나 쓴 사람이면 제가 얘기도 안 하겠어요. 예. 그런데 정말 건방지고 오만한 사람이 옆에 있죠. 최근에 우리 서강대 박정수 교수가 생산성 올라갔는데 임금 안 올라갔다는 게 얼마나 거짓인가를 예, 밝혀서 그걸 논란이 밝혔죠. 되잖아요. 저희 네. 미국에서 그거 다 논문에 있다고 제가 정주필하고 예. 방송에서 여러 번 했어요. 그거 이미 70년대, 90년대 미국에서 다 밝혀진 사기거든요. 그런데 그거 주장했던 분이 지금 청와대 경제수석이죠. 경제비서관이죠. 예. 계세요. 다 그런 분. 그래서 제가 오늘 거기서 막 얘기하면서 이번 정부의 특징이 뭐냐. 주류 경제학자는 다 배제하고 이단적인 학자들 중심으로 지금 청와대에 있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얘기만 할 때마다 가짜 뉴스거든요. 경제 얘기할 할 때마다 가짜 뉴스가 뉴스죠.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 뭐냐면 전 세계에서 부의 불평등이 가장 심각한 나라라고 예. 하고 임금주도 성장률이 90% 긍정 효과가 있다고 그러고요. 얼마 전에도 적정 임금 그다음에 무슨 고용 안전 정책들이 긍정적 효과를 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청와대에서 태스크포스 구성해가지고 긍정적 경제 지표 찾아내는 작업을 한다는 거잖아요. 얼마 그거 분식회계 아닌가요? 일종의 태스크포스 분식 통계? 5주 경제 예. 긍정적인 지표를 못 찾아서 네. 태스크포스까지 구성을 해야 되겠어요. 네. 그래서 뭐 노영민 실장이 그 팀을 구성해서 예, 하라고 맞습니다. 엄명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얘기하는 것마다 다 항상 우리나라는 임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급여 받는 사람을 보고 지난해보다 올해 급여가 얼마나 했냐 그러면 올라간 사람이 90% 넘죠. 다 기본급 올려주니까. 근데 그게 왜 소득주도 성장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그 임금 지난해 대비해서 올라간 사람이 90%니까 긍정 효과라고 그러죠. 그리고 뭐 청년 고용률이 최고다. 청년 실업률도 최고거든요. 그걸 가지고 4명 중에 1명이 지금 뭐 일자리가 없으니까. 예. 분모에 우리나라에서 15세에서 19세가 지난해에 비하면 한 14만 명씩 줄어요. 예. 근데 거의 고등학생들이거든요. 경제 활동에 참여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분모의 숫자만 줄은 거죠. 그랬더니 고용률이 높아진 거로 나오죠. 근데 그렇게 경제 지표를 읽을 줄도 모르는 분이 잘못된 지표를 밑에 사람들이 써주고 거기서 가짜 뉴스라는 게 걸러지지도 않을 정도로 이념적인 서클들이 지금 청와대를 장악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경제가 안 돌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참 일자리 말씀하세요.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그 경제를 잘 못 알고 있는데
그 옛날부터 다 주장해 오던 것들이거든요. 박현채, 변영윤 네. 뭐 이런 사람들이 늘 중소기업 위주로 가야 된다. 우리나라는 농업 중심으로 가야 된다. 뭐 근로자 임금을 나누어 줘야 된다고 늘 해오던 가짜 얘기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재벌을 왜 적대시하느냐 하면 재벌을 만들어내면서 박정희의 경제개발이 성공했기 때문에 그 시스템 전체에 대한 적대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종류의 경제는 안 된다는 것이 이미 다 증명이 된 거고 연구 동력 기관 비슷한 거예요. 네가 월급을 많이 올려주라. 그럼 내가 네 회사 내 회사 물건을 많이 팔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논리를 전체적으로 다 퍼뜨리면 다 월급을 올려주면 공장 물건도 잘 팔릴 거다라고 하는 말하자면 무한 동력이론 그러네요. 비슷한 거예요. 돈은 예. 근데 노회찬 죽은 사람 얘기하기는 좀 죄송합니다만은 아주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한 사람이 노회찬이에요. 언젠가 저하고 라디오에서 토론을 하는데 공무원도 세금 낸다는 거예요. 내죠. 예, 예. 예, 그래서 공무원을 늘려도 국가 재정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더라고요. 아니, 참 예. 이 죽은 분에 대해서 뭐라고 참 얘기하기가 죄송합니다만은 그거는 복권도 안 사본 사람이에요. 아니, 복권을 다 사면은 부자가 되나요? 복권을 다 사면은 40%씩은 기초적인 얘기라 이거 참.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연구 동력 기관을 자꾸 머릿속에 하나를 넣고 있는 거죠. 제가 예. 저는 우리나라의 그 중앙부처의 고급 공무원들은 되게 엘리트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단톡법 한창 논란이 될 때 예, 단톡법이요. TV에 예, 가서 예. 제가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딨냐 그러고 이제 싸웠잖아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이제 미래부라고 그랬죠. 지금 과기정통부요. 예. 과기정통부에 그 담당하는 국장님이 토론 파트너였는데 통신회사 돈이 그게 다 소비자에서 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걸 정부가 뺏어서 돌려주는 게 원래 돈 주인은 소비자였다는 거예요. 기업이 돈 벌으면 그게 그 재산.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럼 네 월급도 세금에서 나온 거니까 얘기 좀 하지 그러셨어요. 뺏어서 일반 국민한테 줘야 되지 않냐. 예. 그런 논리면. 그러니까 그냥 자본주의 경제의 아주 기본적인 재산권이나 경제적 자유에 대한 인식이 우리 사회가 생각보다 흔히 낮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나중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학교 경제학과 다 있지 않습니까? 대학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다들 경제학과에서 가짜 가르치잖아요. 가짜 가르쳐서요. 서울대 경제학과 보세요. 그 변영윤 뭐 이런 사람들이 좌장이었고 그 다음에 그 나눠 먹는 뭐 동반성장을 예. 주장하던 정운찬. 이익공유자든 예, 예. 정운찬이 그에 예. 있죠. 그 홍장표도 다 서울대 출신이죠. 뭐 다 그러잖아요. 김상조도 거기 출신이죠. 그러네요. 아마. 예, 예. 그러니까 그 스승이 그런 그 가짜 경제학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 동력 기계가 마치 있는 것처럼 모든 국민을 공무원으로 만들면은 그 공무원이 세금 내니까 그 세금으로 또 월급 주면 되지 않냐 하는 우스꽝스러운 생각을 하는 인간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엉터리 경제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엉터리 경제학이 나와도 또 언론 기자들이 공부를 안 하는지 그대로 받아가지고 다 써서 국민들이 그 내용을 공부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공부를 했었고요. 예. 저도 그 엉터리 경제학을 했는데요. 그야말로 노동 가치설, 예. 마르크스 경제학의 핵심 이론입니다. 네. 노동 가치설. 그러니까 이거는 노동 가치설은 경제학을 넘어서서 이 세계를 보는 기본적인 철학적 원리, 관점이 노동 가치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이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것이 사람 중심의 경제학. 이게 바로 노동 가치설. 듣기는 굉장히 좋은데요. 그래서 뭔가 좋아 보이는데요. 기업은 예. 기업은 노동자를 억압하고 착취하고. 착취하는 조직이죠. 갈라버리죠. 그러니까 이 기업은 적폐니까 공무원으로 기업을 전부 대체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게 유치원도 전부 국유화하고 그랬죠. 모든 복지기관도 다 국유화하고 예. 또 기업도 지금 국민연금을 이용해서 연금 사회주의 그러지만 전부 국유화 내지 공유화. 그래서 사적 소유는 이거는 탐욕스러운 악을 낳으니까 노동 착취를 하니까 사적 착취의 빨판을 끊어내고 공적인 경영 소유
이런 것들로 가는 이 큰 흐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미 이거 1990년 이전에 모든 소비에트 경제가 그 사회주의 경제가 다 실패했는데 이 사람들 시기에는 90년대 이전의 그 잘못된 이론,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론 이거를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 적용하니까 이재용이도 감옥 가고 재벌은 전부 다 타도 대상이고 민주노총은 단순히 노동운동, 복지 노조가 아니라 혁명노조, 노동해방을 예. 그 민주노총 홈페이지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전부 이야기하는 게 노동해방입니다. 혁명이죠. 해방이고 혁명입니다. 그리고 전평의 정통성을 이해. 전평이라는 게 해방 직후에 남노당하고 이 남노당의 노동 대중 조직으로 예. 혁명 조직. 앞뒤죠. 예. 예. 그래서 이런 걸 전통을 잇는다 그래요. 민주노총이라는 게 그냥 단순하게 노조가 아니라 혁명적 대중 조직으로 지금 그 민주노총 홈페이지에는 전평의 전통을 잇는다고 되어 그렇게 딱 있나요? 되어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제가 그 노동절날 그걸 보고 이 사람도 아직 이렇게 쓰나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도 그 당시에 노동운동 할 때는 그런 전통, 전평의 전통을 가지고 민주노총을 만들었어요. 그때 지사님이 어디에 위장 취업을 하셨죠? 저는 한일 도로코를 개봉도 한일 도로코 면도 면도를 나가고 작품 많이 만드는데 예. 저도 그런 바로 민주노총 만드는데 제가 상당한 주역입니다. 예. 그래서 민주노총이 지금 현재 이 정부의 중심인데 민주노총은 아무리 국회 담장을 허물고 모여가지고 경찰을 두들겨 패서 경찰이 맞아가지고 입원을 해도 안 잡아가잖아요. 기념 촬영하고 가잖아요. 예, 기념 이재용이는 누구 패지도 않고 뭐 물건도 안 부숴도 그 일자리 오히려 만드는 아니 근데 제가 보면 이런 거 있어요. 경제에 대해서 무지할 뿐만 아니고 네. 이 지금 집권 세력이나 또는 집권 세력의 핵심적인 그 지지층들은 문명적 방법 전부를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원전 다 탈원전하자 그러죠. 네. 그러니까 문명적 방 예를 들어 도시를 또 이 사람들이 싫어하거든요. 네. 도시에 마을 사업하자 그러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분업 싫어하고 그러니까 이 문명적 방법으로 뭔가를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4대 강보 만들어 놓은 거 다 없애서 제자연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그래서 이 사람들 가만히 보면 굉장히 이 원시 촌락 공동체의 오손도손 모여서 가난하게 예? 그런데 그렇게 하는가 하면은 자기 자식은 전부 유학을 보내고 자기들은 집도 다 많이 가지고 자기 자식은 취직은 또 삼성도 시켜달라고 부정 청탁, 취업 청탁도 예. 하고 그래서 매우 이중적이에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회를 보고 남을 보는 거 하고 자기 자기를 새끼를 보는 보는 거 하고 이거 예. 완전히 또 정반대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도덕적 오만이 크니까 남의 얘기를 안 듣잖아요. 예. 근데 우리 사회가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사상적인 바탕이 얼마나 위험한가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얼마 전에도 그 최저임금 소득주도 성장하면서 이렇게 적정임금 정책이다. 이게 적정임금 정책이 긍정적 자기가 아는 모양이죠. 적정임금이 얼마나 정책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장의 임금이 부적절하다. 지금 예. 착취 구조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게 바로 노동 가치서를 믿는 거고 우리 경제 구조가 착취 구조고 적폐 세력에 의한 구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바로 이게 이제 사회주의고 위험한 예. 사회주의인데 그 국민들은 그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주의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인식이 너무 없어요. 예. 그것도 뭐 저 북구 유럽에서는 복지만 강조하는 사회주의들이 있죠. 우리가 그 소위 그 뭐 삼인주의나 스웨덴, 예. 스웨덴 이런 나라. 그런데 거기도 시장은 너무너무 조심스럽게 다루잖아요. 예. 시장의 자유는. 근데 이거는 지금 완전히 베네수엘라식 사회주의잖아요. 예. 이게 그 자영업자 좀 불쌍해 보인다고 해가지고 카드 수수료는 정부가 결정하겠다 그러고 추미애 뭐 전 대표가 와가지고 자기 딸이 저기 사업하다가 금방 망했는데 임대료가 높아서 그렇다 그러니까 임대료 정부가 결정하겠다 그러고 뭐 가게에 토지 국유화까지 가잖아요. 예, 그 거기 극우화 주장하고요. 그래서 뭐 국유화돼 있고 공개념돼 있는 중국은 우리보다 더 부동산 폭등이 심한데 그런 사람
기업들의 이 하는 짓들이 다 아주 그 시장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제가 운영되는 원리, 이게 부는 계속 누군가 만들어서 나눠지는 건데 마치 부는 제절로 만들어지고 나누면만 제로섬 게임이라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죠. 듯이 그럼 어떻게 나눠 먹느냐 이것만 궁리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뭐 베네수엘라가 왜 이렇게 힘드냐 그러면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일단 저기 투자하고 생산 활동했던 부자들이 못 살겠으니까 한 200만 명이 베네수엘라를 떠났거든요. 그래서 마이애미하고 마드리드로 다 가서 그쪽이 경기가 살아나고 그런 나라를 만드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국내에서 뭐 투자를 할 수가 없는 사회를 만들어 버렸는데 그래서 지금 1분기에 우리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안 나타났던 그리고 거의 IMF 때에 준하는 설비 투자 10% 이상의 감소가 일어났고요. 설비 투자가 감소하면 당연히 이제 고용이 줄고 생산이 주는 거는 뭐 당연하고 설비 투자 그게 잠재 성장률을 급격히 낮추고 있다는 징후인데 그런 것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 문정부의 문재인 대통령의 사상과 그 주의를 둘러쓰고 있고 또 자기하고 생각 같은 사람만 골라서 쓰잖아요. 다 남의 얘기는 전혀 안 들으시고. 그래서 제일 나쁜 게 남의 얘기 들어놓고 아무 얘기 안 하고 지멋대로 하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그러던데 지금 그런 나라가 돼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얘기를 하셨는데요. 우리나라 언론 얘기를 하면 어제 모 신문에 논설위원이라는 사람이 차베스 욕하는 사람 아가리를 찢어 놓겠다고 썼어요. 글에다가 예. 어느 신문인가요? 예? 어느 신문인가요? 어느 신문인지 내가 여기서 너무 충격적이어서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차베스 욕하면 아가리를 찢어 놓겠다고 어느 신문사의 논설위원이라는 자가. 근데 차베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우리나라 젊은 처녀들을 매춘부로 만들려면 차베스처럼 그렇죠. 하면 돼요. 근데 이게 우리 저 문재인 대통령도 요즘은 그런 말 안 합니다만 대통령 되기 전에 계속해서 했던 말이 우리가 부탄처럼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부탄도 그런 실정입니다. 실제로 내부적으로는. 그런데 아까 스웨덴 복지국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스웨덴, 핀란드 이 북구 쪽은 경제 자유는 또 굉장히 높습니다. 복지가 높은 반면에 경제 자유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고 발렌베리 같은 기업의 물론 뭐 거기도 경제 정책 잘못해서 문제가 굉장히 많긴 한데 오히려 뭐 직접세 비중이 미국보다 더 높고 간접세 비중이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경제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 설계한다고 달려드는 인간들은 이제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좋아 보이는 것만 다 가지고 와서 이상한 괴물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실제로 작동이 안 되는. 그런데 북한을 뻔히 보고 동남아시아를 뻔히 보고 베네수엘라 차베스를 뻔히 보고도 헛소리를 자꾸 하고 있죠. 이거는 잘 안 고쳐질 것 같은데요. 아까 이렇게 교수님이 그 투자가 지금 막 줄고 있다고 그래서요. 저희가 투자 관련 그래프를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2019년 1분기 설비 투자 증가율이 마이너스 16.1%로 이런 적이 없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까지 떨어졌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대외를 한번 보시면 네. 지금 미국이 3.2% 1분기 성장을 해서 예상보다 훨씬 견조한 성적이었고요. 중국도 지금 6% 미만으로 내려간다는데 6.5% 성장을 했고 그 유로존이 아직 다 발표되지 않았는데 EU 쪽이 지난해 3, 4분기에 한 4배 정도로 반등이 됐거든요. 그렇게 많이 올라갔나요? 그래서 분기 성장률 0.1 하던 게 지금 0.4 이렇게 반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디도 대외 환경이 지난해 이제 막 우려가 커지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눈에 띄게 악화된 데가 없고 사실은 다 극적으로 생각보다 견조하다.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우리 이제 반도체 가격이 떨어진 거 외에는 대외 환경을 탓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렇게 설비 투자를 줄이고 있는 것은 기업들이 한국에서 사업하면 돈 안 된다라고 지금 생각을 한 거거든요. 기업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를 안 하는 거죠. 거기다가 또 강남에 집값 오른 거를 과잉 반응하느라고 주택 거래를 다
막아버리니까 이제 건설 투자도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이제 앞으로 그 고용이 많이 줄어들게 돼 있는 건데 그걸 지금 단기 노인들 알바 일자리 만든 걸 가지고 통계상으로는 고용률에 예. 일주일에 1시간만 일하면 네. 고용된 거로 잡히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분식을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자꾸 전 정권 탓을 이번 정부가 많이 하는데 예. 2009년서부터 16년까지는 제조업이 일자리가 견조하게 반등해 왔거든요. 이제 기업인들은 돈 될 구멍을 열심히 찾아다니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전통적인 4대 제조업 조선, 전자, 자동차, 철강은 일자리가 줄었어요. 이건 네. 중국 한때. 그런데 우리가 쳐다보지 않았던 새로운 일자리죠. 화장품, 의료기기, 로봇, 그다음에 건전지, 예. 전지 사업 이런 것들이 2009년부터 반등해서 2016년 탄핵 직전까지만 해도 7%에서 11%씩 고용이 늘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조업의 고용이 한 2.9%로 견조하게 반등하고 있었는데 최저임금하고 이 52시간 제도를 싹을 쭉 차는 바람에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하면 항상 17만 개에서 10만 개씩 지금 줄게 제조업 일자리가 나오고 예. 있거든요. 그래놓고는 농림어업에서 지금 고용이 8만 개 이상 늘어나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농림어업도 가서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도시에서 살 수 없는 노인들이 귀농한 거예요. 예. 그래서 GDP는 농업의 그 기간 동안에 지난 2년 동안 그대로 1.4% 올랐는데 예. 고용 인원은 4.8%가 올라가고 있고 다 이 30대, 40대, 50대는 줄었는데 60대 이상만 확 늘어나서 뭐 제조업 일자리는 줄고 농민 취업자가 늘리면 이게 1차 산업국가로 회귀하는 거잖아요. 예. 그 부가가치 없는데 고용이 늘었다는 게 얼마나 허수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는 우선 농림어업 쪽의 고용은 통계에 잡지도 않습니다. 그게 사실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일자리 통계도 생각보다 훨씬 험악하게 지금 변하고 있는데 그걸 자꾸 고용률 뭐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아니 청와대 회의를 그래프 하나 가보면 더 있는데 요 앞에 그래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고용 참사 관련 또 그래프도 저희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뭐 이 몇 분의 1인가요? 3분의 1 이하로 그냥 푹 떨어진 게 그냥 분해 보이거든요. 아니 그 고용이 예. 안 될 수밖에 없는 게요. 네. 청와대 회의 같은 데 가거나 네. 또는 정부 발표를 보면 고용 유발 개수가 높은데 투자하자 이런 식의 멍텅구리 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예. 고용 유발 개수가 제일 낮은 쪽에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럼요. 왜 그게- 그런지 좀 설명을 좀 그게 해주십시오. 고도 산업이지 네. 고용 유발 개수가 높은 데는 우리나라에서 고용 유발 개수가 제일 높은 데가 어디냐면 농업이에요. 농업. 오. 예를 들어서 10억이면은 네. 한 25명 정도 고용하는 거예요. 그럼 1인당 계산해 보세요. 그 월급이 얼마인지.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통계를 가지고 전부 엉터리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기업에 일자리가 안 생긴다는 주장을 하면서 엉뚱한 데 돈을 넣자고 자꾸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대기업에서 투자가 이루어져야 그 밑으로 2차 산업, 3차 밴드 이렇게 내려오면서 일자리가 밑에서 폭발하는 건데 예. 이 사람들은 대기업 그 자체가 일자리가 안 생긴다고 주장하면서 계속해서 비효율적인 투자를 하자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림업이 늘어나는 거죠. 뭐 거기에 보조금도 내려가고 연금도 내려가고 지금은 저 실업자금 취직했건 청년들에게 우리 기자가 지금 저 정부에서 근로장려금 받았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았습니다. 우리 기자가 일하고 있는데. 일하고 있는데 예. 멀쩡하게. 그러니까 그 나이에 무차별적으로 돈을 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또 얼마 전에 돈 받았다고 한번 우리가 보도를 했습니다만은 오늘 보니까 우리 기자가 돈 받았어요. 정부 보조금을. 말하자면 실업 보조 이런 거를. 그 이런 나라는 그런 식으로 돈을 무차별로 뿌려가지고 말하자면 사실은 가서는 안 될 때 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돈을. 지사님. 그거는 안 될 예. 때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돈을 뿌리는 거는 표가 경제를 되니까. 위해서 뿌리는 게 아니라 표를 위해서 얻기 뿌리는 거죠. 아하. 표를 위해서. 포퓰리즘. 그러니까 우리 정 대표님도 이제 여기 돈 받는 사람 생겼으니까 조금 부드럽게 하셔야 돼요. 그 아니 그 경기지사였잖아요. 지금 이재정, 그러니까
왜 또 이재정이라고 이재명 경기지사 예. 지금 경기도에서 돈 엄청 풀고 있거든요. 예, 물론요. 안 하셨죠 그런 거는? 예, 아, 절대 안 하셨죠. 아니, 우리도 뭐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예. 그러나 돈이라는 거는 이제 예를 들면 경기도 예산이 30조다. 그럼 30조를 어떻게 쓰는 겁니다. 쓰는데 지금 하는 것은 빚을 내 가지고 계속 돈을 뿌린다. 그 다음에 이 빚은 그럼 누가 갚느냐? 지금 안 갚고 그 밑에 우리 손자들이든지 나중에 아들들 다 밑에서 다음 다 세대가. 갚아야 된다. 공짜는 없는 그래서 것인데 계속 이 빚을 많이 내는데 받아 먹는 사람들이 우선에 이 연세 드신 분들도 보면은 요즘에 경로당에도 20만 원 받던 25만 원 올라가요. 그러면은 그 문재인이 잘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현금이 더 들어오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우리 국민들도 이 뭐 베네수엘라나 뭐 다른 아르헨티나 이런 데 욕할 게 아니고 우리도 공짜 좋아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이 공짜 좋아하는 사람들부터 이 정말 좀 크게 한번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국민을 아니 정치적으로 국민을 가난하게 만드는 게 최고의 권력 예. 집단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머리 좋은 권력자는 국민을 가난하게 만든다. 김정은이 예? 김정은의 국가 의존적으로 만들고 말 잘 듣게 만들고 국가에서 조금만 나눠줘도 좋아하니까. 네. 그래서 이 가난하게 만들. 그래서 그 제가 저 문재인 정부는 2년 동안에 소위 조지 오웰의 1984처럼 대한민국을 끌고 간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만은 이게 그 1984에 보면은 정부 부처가 4개 있거든요. 정부 부처가 4개 있는데 애정부가 있고 애정부는 이제 감시, 사찰, 폭력, 고문, 처형 이런 걸 하는 부가 애정부입니다. 사랑이 가득한 예. 예, 자기 인민을 사랑으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팬다. 그다음에 진리부 이건 거짓말하는데 진리부 그다음에 이 통보부. 평화부가 있는데 아, 예. 이 평화부는 전쟁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우리나라 평화부는 가짜 평화쇼 하는 게 평화부인데 이 풍부부 지금 경제 얘기하고 있어요. 이 풍부부에서 하는 일이 국민을 가난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이게 198. 그건 지금 우리나라 경제 정책을 하는 부서라는 게 전부 어떻게 하면 기업을 가난하게 국민을 가난하게 하는 일만 찾아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중기부가 이제 만들어지니까 중기부 장관들이 계속 상당히 신기한 분들이 임명이 되잖아요. 예. 신기한 분이요. 정말 신기하잖아요. 후보자도 신기하고 정말 신기합니다. 근데 그 박영선 장관이 어제도 무슨 얘기했냐면 예. 대기업의 이제 수출이 부진해서 4% 역성장을 했는데 예. 중소기업의 비중은 늘어났다. 아, 아니, 당연히 대기업이 주니까 중소기업이 늘었다는. 그러니까 크게 중소기업이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죠. 대기업이 그 반도체가 줄었으니까 비중은 저절로 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출이 부진하고 있다는 얘기를 통계를 그렇게 해서 중소기업이 잘하고 있다라는 얘기로 이제 해석을 해요. 그런데 이번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서부터 정책을 쓰는 분들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하고 고용이 일어나는 데가 다르다는 걸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대기업이 가서 수출해서 물량을 많이 해놓고 예. 그걸 내가 생산할 거냐 하청업체한테 줄 거냐는 대기업이 이제 그 자기네 뭐 계산기 두드려보고 하겠죠. 계산을 보고 예. 하죠. 예. 그러니까 창출은 삼성전자가 했는데 받아먹는 거는 1차 벤더가 받아먹고 2차 벤더가 받아먹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또 뭐 SK텔레콤하고 삼성전자가 휴대폰 잘 만들고 통신 투자를 잘하고 나니까 그 통신 단말기 파는 판매점들 가게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창출은 대기업이 해놓고 그 고용을 받아먹는 고용이 일어나는 곳은 자영업자 할 수도 있고 중소기업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연결된 경제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그 아까 정주필님이 말씀하신 9988의 88은 88의 과반 이상이 다 대기업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 받아먹은 고용이거든요. 아니 그 말이 대기업이 고용을 못 만든다고 생각하면 한국 GM 떠나는 걸 왜 그렇게 겁을 내서 거기다 정부 재원을 주고 예. 여기저기 뭐 여기저기에 그 재정을 왜 투입을 하는 거예요? 예. 그죠? 예. 그리고 저기 이 LG전자가 스마트폰 공장을 베트남으로 파줄 예. 걸 접고 하는 거에 대해서 왜
화들짝 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 주위에 식당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공인중개사들 그게 다 LG전자가 거기서 경제활동을 하니까 거기서 집도 거래가 되고 거기서 그 식당도 하고 있던 거죠. 그래서 그게 통계상으로 보면 다 자영업자가 고용을 만든 것 같지만 사실은 LG전자가 만든 고용이죠. 그래서 고용을 만드는 거하고 고용을 실제 일으키는 쪽이 분리된다는 걸 이해를 못하고 자꾸 저런 엉뚱한 소리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왜 어렵냐 그러면 사실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대기업이 너무 적어서 어려운 거거든요. 예,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걸 만들 거냐. 중소기업들을 막 그 금융들이 M&A도 해서 규모도 키우고 이래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걸 전부 보조금 줘서 보호한다고 그러니까 잔챙이들이 천뜩 있어서 자기들끼리 경쟁하느라고 정당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작은 기업은 R&D 할 능력도 없고 해외 수출, 해외 시장을 개척할 능력도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이거든요. 예, 예. 저희 카이스트 경영대학이 수없이 많은 기업에 그 위탁 교육을 합니다. 근데 제가 그 2001년에 귀국해서 지금 18년, 19년째인데 재벌급 기업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은행이 아닌 데서 카이스트에다가 직원들을 위탁 교육한 거는 한 매출이 지금 한 1조 좀 넘는 식품 회사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중견기업은 직원들한테 좋은 그 직업 교육도 시킬 만큼 여력이 없는 거거든요. 물론 큰 일이나 해외를 다니면서 뭐 다양한 경험을 할 기회도 없죠. 그래서 그런 아주 대기업이 물건을 안 주면 바로 망할 거기 때문에 그 협상력도 없는, 그러니까 유럽의 히든 챔피언처럼 세계 시장을 1, 2, 3등 해가면서 누구 눈치 안 봐도 월급 많이 주고 가격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없으니까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주 그 무지한 그 9988이 정말 우리 경제의 문제점이지 중소기업이 중요하다는 뜻이 아닌데 자꾸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책을 위반하다 보니까 이런 이상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 분 말씀 막 듣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갔는데요. 제가 그 댓글창을 보고 있는데 뭐 지금 북한이 미사일 쐈는데 왜 전하지를 않으시나요? 뭐 그런 말씀도 하고 계신데 저희가 오프닝에서 잠깐 얘기를 했고 이따가 안보 분야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추가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창을 통해서 이렇게 세 분을 동시에 모시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 분께 댓글로 질문도 올려주셔도 저희가 반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경제 분야 얘기는 하려고 하면 오늘 밤도 셀 수 있는 그런 분야의 얘기인데 저희가 방송 시간도 약간 한정도 있고 그리고 또 그다음 이제 우리 정치 문제 또 외교 안보 문제 지금 다뤄야 될 문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경제 분야는 일단 이걸로 정리를 하고 저희 펜앤드마이크와 여론조사 공정이 현안들을 좀 조사한 게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또 세 분과 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자, 첫 번째. 자, 요즘 지금 민주당과 이 범여권 3당이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요. 그러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해도 국회의원 수는 뭐 변화가 없다 막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독일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독일은 2017년에 무려 111석의 국회의원 수가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현재 국회의원 수 300명인데 느는 게 좋으신가요?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물어봤더니 줄여야 한다는 분들이 68.3%셨고요. 그리고 늘려야 한다는 분은 13.6%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요 다음 장이요. 그렇다면 현재 국회의원 수, 지금 논란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하면 국회의원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많은데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늘어나게 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반대하겠다는 의견이 62.3%나 됐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거는 정치인이시니까 우리 김문수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자유한국당이 적폐니까 이 자유한국당을 고립시켜서 두들겨 없애고 나머지 좌파 정당들의 연합을 통해 가지고 260석 100년 집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려면은 지금 현재 소선거구제만 가지고는 자기네들이 100년 집권 어렵겠다. 그래서
정의당 뭐 또 다른 민주평화당 또 여러 정당 좌파적인 여러 정당을 통해 가지고 이 연동형 비례대표 이런 제도를 바꿔 가지고 더 많은 의석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장기적 플랜이군요. 예. 소선거구제를 가지고는 절대적인 자유한국당 강세 지역인 TK 지역 또 PK 지역 뭐 강남 이런 데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연동형 비례대표들을 통해 가지고 그 밑을 파고 들어가서 비례대표로 먹자. 뭐 이런 계획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선거법의 개정은 예. 할 이유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이 선거법을 고쳐가지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국회의원 의석수도 늘리고 또 다당제를 통해 가지고 가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그 자체가 적폐입니다. 예. 그 멀쩡한 선거제도를 왜 바꿉니까? 이유가 뭡니까? 국민이 바꾸자는 것도 아니고. 예. 자기들이-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아주 자기들이 꼼수로 이렇게. 정확하게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62.3%나 예. 절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죠. 뭐 국회의원 늘리면 하지 마. 차라리 하지 마. 그렇게 답을 그다음에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예. 중요한 점이 지금 현재 선거구제, 소선거구제에 지금 이 양당제를 중심으로 한 것은 예. 바로 1987년 예.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 민주화의 대투쟁을 통해서 예. 바로 그동안에 체육관에서 하던 대통령 뽑던 거, 직선제를 또 했죠. 중선거구제 이런 것들을 소선거구제 대통령 직접 선거제로 바꾸면서 87년 현행 헌법에 의해서 이런 선거제도가 다 쟁취된 건데 그거 바꿀 이유가 뭐냐요. 아무 이유가 없는데 예. 자기들의 꼼수를 가지고 정의당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현재 이렇게 되면 정의당도 교섭단체 되고 그래서 양당, 3당, 4당 계속 다당제로 가자는 겁니다. 전혀 이거는 적합지 않습니다. 그 다음 질문 좀 계속 한번 자유한국당 아예 만나볼까요? 빼잖아요. 예. 왜 그래? 빼고 했죠. 빼놓고 하는 거 이거는 또 더더구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적폐 정당이라 그러지만 아예 제1야당 자체를 이거는 협상의 대상도 다 빼버리고 예. 자기들끼리 다 나눠 먹자. 좌파들끼리 다 나눠 먹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해서 만든 게 이제 또 하나 나온 게 바로 이 공수처법인데요. 아까 저희 정규재 주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1984에 나오는 일종의 그 애정부 같은 그런 역할을 할 가능성이 네, 국민들을 굉장히 높은데. 예쁘게 쌓아놔 줄 거예요. 예. 근데 저게 뭐 우리 국민들이 정확하게 판단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거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55.8%가 아마 대통령의 입김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딱 정확하게 진단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니 지금 뭐 예. 이번 정부가 들어와서 원래 대통령이 직접 검찰에 수사 지시하고 이러면 다 불법이잖아요. 예. 그런데 뭐 다시 수사해라 뭐 하면서 쭉 해왔고 지금 검찰이 정권의 도구가 돼 있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이거 또 이렇게 하니까 저는 아까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도 저 숫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보다 더 많은 나라, 그러니까 이게 몇 명을 대표하느냐에 대해서 더 많은 나라도 있고 적은 나라도 있고 미국은 우리보다 한 6배 인구가 되지만 하원 의원 해봐야 한 400명, 450명밖에 안 되니까 예. 그런 식으로 하면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후진국이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미국하고 단순 비교하면 비교는 우리는 어렵죠. 예. 너무너무 많은 숫자죠.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근데 이제 숫자가 비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그 상권 분립에 기초한 역할을 못 하고 있잖아요. 정당이 국민한테 뿌리내린 정당이 없는데 그 정당한테다가 의원들을 선택할 권한을 과도하게 주면 사실 정당이라고 하는 거가 나를 표를 대신하는 게 아니라 의원들이 대신하는데 그렇죠. 누가 예. 뽑을 거지도 누가 뽑힐지도 모르는 그러니까 깜깜이 저는 사람한테 투표하고 싶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옛날에 아이, 우리 참. 저 박정희 대통령 때 유정회인가요? 그거하고 뭐 다를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아니 600명을 만들어 놓고 스위스나 이런 데처럼 다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자원봉사로 사회에서 권력이 아니라 봉사를 하는 거로 하고 급여도 안 받고 교통비만 받으면 600명 해도 안 할 것 같은데요. 괜찮을 다 것 사퇴하실 것 같아. 같은데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렇고 제가 최근에 상당히 재미있게 읽은 글이 있습니다. 예.
미국하고 스위스는 그렇게 헌정 질서가 안정적이고 한 200년 가까이 돼도 헌법이 구조가 안 바뀌고 있는데 프랑스는 요새 조금만 위기가 오면 맨날 그 극렬한 저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하나는 연방주의를 선택했고 하나는 중앙 집권 국가를 선택한 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연방주의를 선택할 때 예. 그 동부의 13개 주의 총 인구가 200만 밖에 안 됩니다. 200만. 200만인데도 이게 직접 선거 그 민주주의가 잘못하면 위험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견제 제도를 그 소위 파운딩 파더들 건국의 아버지들이 어마어마하게 고심해서 굉장히 그때 연구를 많이 했죠. 예. 뉴욕시의 인구가 얼마냐면 32,000명이에요. 그게 몇 년 정도쯤 되는 건가요? 이게? 상상이 안 되네요. 미국이 건국할 때요. 예. 그래서 그런데도 연방주의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중앙 집권에 모든 게 달려들지 않고 스위스도 그거 할 때 한 280만인데 6개의 칸톤이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하나의 우리 주로 얘기하면 60만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 초기에 만들어질 때. 그래서 그런데 프랑스는 2,800만의 혁명 후의 나라였는데 중앙 집권 국가를 만들어 놓고 권력 잡으면 뭐든지 다 좌우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독점 권력에 대한 혜택이 너무 크니까 항상 중앙정부 보고 모든 걸 다 해결해라 그러고 그러니까 요즘도 노랑조끼 시위대들이 가서 그냥 개선문에다 불 지르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그래서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너무 엉뚱한 게 저거는 다당제를 강조하고 의원 내각제에서 하는 일인데 의원 내각제는 어차피 정당끼리 연합해서 집권을 하니까 말이 되는 건데 아니 대통령제를 하면서 이게 무슨 전 세계 없는 조합이잖아요. 이 짬뽕 좋아하다가 우리나라가 상당히 망하는 게 많은데 이게 상당히 위험한 지금 조합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예. 예. 계속해서 좀 다음 그 설문을 좀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요. 조금 좀 건너뛰겠습니다. 이 북한 미사일에 대한 설문도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참 그 요즘 우스갯소리 혹시 들어보셨나요? 문재인 정부 보고 홍길동 정부랍니다. 문길동 정부.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발사체라고 부르고 있는 진짜 이 문길동 정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 한번 여쭤봤습니다. 과연 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이 대한민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냐 실제로 위협이 안 된다고 하시는 정치인들이 있으셔서 이런 질문을 드린 겁니다. 위협이다. 55.3%가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요. 의외로 위협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답변하신 분들도 한 40%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야, 왜 이렇게 지금 오늘 또 쐈는데 오늘 또 쐈으니까 이제는 조금 좀 이 퍼센테이지가 좀 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겠습니다. 다음 거 한번 만나볼까? 저는 저런 여론조사는 저는 문제가 보통 많은 게 아니라고 보죠. 예. 아니 미사일이 전부 거기 핵탄두까지 탑재해서 우리나라의 뭐 어떤 미사일 방어 수단으로도 방어가 안 되는 거고. 뭐 이스칸데르 미사일이 그렇다면서요. 네. 사드로도 못 맞고 배트리스로도 못 맞고 그 미사일 방어 체제 KMD로도 못 맞고 어떤 방법으로도 못 막는 미사일을 위협이 안 된다는 사람이 41%나 된다는 거는 이거는 뭐 심각한 문제지. 그 여론조사의 문제가 아니라 그럼 안보를 여론조사만으로 하느냐? 그럼 군을 없애버릴까요? 그게 50% 넘으면 군을 없애도 그럼 국가가 유지가 되느냐? 안보를 여론조사하는 건 네, 그런 이게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의 대상도 아니고 여론조사가 절에 나왔다는 것은 대한민국에 심각한 적신호가 같다고 생각합니다. 마비 현상이 와 있는 거죠. 안보 마비가 지금 안보 와 있어요. 불감증인가요? 저 보세요. 41.9%가 저 이번에 북한이 쏜 미사일 엄청난 미사일인데 가장 위협적인 미사일이거든요. 세계 미국도 못 맞고 우리도 못 맞고 아무도 못 막는 엄청난 핵폭탄을 탑재해서 우리를 때리는데 한반도 전역이 다 사거리 안에 들어가 있는데 아니다는 사람이 41.9가 나온다는 거 이거는 심각한 거죠. 그 설훈 의원이요. 설훈. 이게 아니 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네. 동쪽으로 쏘면 남쪽으로 안 썼다는 얘기인 거를 저렇게 얘기하는 건데 아니 설훈 의원이 식량을 미리 좀 줬으면 미사일을 안 쐈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식량이고 돈이고 간에 이게 정말 국방 안보에 대해서 지금 심각한 적신호를 저 여론조사가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이제 그 선의를 믿을 때 하고 경영에서도 공격적인 투자를 할 때하고 방어적인 투자를 할 때가 있잖아요. 네. 근데
투자를 해서 이익이 크다고 하도 잘못돼서 회사가 망한다고 생각을 하면 네. 그런 거는 상당히 방어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북한의 선의를 믿고 싶은데 그 판단이 만에 하나 틀려서 김정은이가 각도를 저 동쪽으로 했던 걸 남쪽으로 돌린다 그러면 우리는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이런 때선 그러니까 우리가 오판을 했을 때 결과가 파국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아주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위험 회피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통일이 되고 뭐 평화 공존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우리한테는 그것도 뭐 크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한동안 우리가 먹여 살려야 되니까 요만큼 있는데 저놈들이 마음을 돌려가지고 신뢰가 없는 집단이고 우리를 적화 통일하려고 그러고 아니면 무모하게 뭐 김정은이가 지금처럼 계속 굶겨 죽이면 내부에 그 권력을 유지할 기반이 안 되면 시선을 돌기 위해서라도 다른 데다가 국지적인 그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데 그 가능성이 있을 때는 가져오는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예. 믿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주 기본 상식을 우리 사회가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거고 그런 거에 크게 기여하신 분들이 이제 이번 정부죠. 저기 아마 덧셈분이- 혹시 저 별로 위협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 중에 상당 부분도 우리 정부의 능력을 좀 과신하고 있을 수 있어요. 혹시나 쟤들이 도발을 하면 그때는 쟤들 죽는 날이므로 함부로 하지 않을까 아닌겠나라는 그거 뭐 미국도 가만히 안 있을 거다 뭐 이런 일말의 생각을 저는 그런 게 아니고 낙관론이죠. 우리 민족끼리 예, 그거 설마 속였냐. 그러니까 그게 저 중에서 반응된다고 네, 봐야죠. 상당히 또 그러니까 있는 거죠. 미제나 일제를 쏘지 왜 우리 민족끼리 쏘겠냐. 이거 이제 유교의 이게 사실은 엊그제 쏜 거는 대한민국에 특화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로지 대한민국을 노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쏜 거는 이게 이제 노동 미사일이고 준중거리라고 하는 거 보면 이제 어제 그저께 쐈는데도 한국 사람들이 안 믿어주니까 그 우선 오늘은 미국이 이제 아니야. 일본까지 가는 걸 쏜 거예요. 아, 근데 일본도 이제 덤덤하게 하면 이제 미국까지. 교다하면은 ICBM을 이제 쏘는 순서. 지금 김정은이도 아주 쫄아 있는 거죠. 왜 안 밀어주나? 내가 전쟁도 할 건데. 그래서 아마 한국인들의 이 안보 불감증을 제일 지금 괴로워하는 게 김정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역설적인 생각을 해요. 사재기도 하고 막 사회 혼란이 오면 나야 참 되는데. 제가 그냥 농담 삼아 페이스북에다가 쏘자마자 식량 원조 해준다고 얘기하니 남는 장사했다. 그러니까 잘 주니까 더 한 번 세게 쏜 거 아닐까? 더 많이 달라고 그런 주필 말씀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 것 같네요. 더 큰 걸 쏠 수도 있겠네요. 아, 이 지금 심각합니다. 내가 예. 보니까 여론조사도 그렇고 심각합니다. 요즘에 돌아가는 게 아니 저 영국에서까지도 이 미사일 자체가 지금 우리가 정말 위협적이다. 너무나 위협적이다. 이렇게 다 이야기하는데 이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 문재인 대통령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김정은 대변인 한다 그러지만 이럴 수 있냐. 미국 보도를 보시면요. CNN, 팍스뉴스 해가지고 BBC 다 미사일이라고 보도하거든요. 예. 한국 언론만 발사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언론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하라는 대로 앵무새처럼 하고 이러니까 이제 이런 일이 요즘 일어나고 한국 있습니다. 언론은 북한 예. 노동신문 비슷해. 예, 저도 그렇게 씁니다. 노동신문이거나 이게 비슷한. 그것뿐만 아니고 청와대도 만만치 않게 여론을 조작합니다. 저희가 이런 조사도 해봤거든요. 청와대 그 청원 게시판 있지 않습니까? 청원 게시판을 저희 펜앤마이크에서 이게 조작이 가능하다는 거를 단독으로 시연을 하면서 보도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해봤어요. 저희 기자 한 명과 제가 해보니까 혼자서 바로 그 자리에서 청원도 올리고요. 그리고 자기가 찬성하는 거 4명까지 이렇게 찬성하는 거를 보여드렸거든요. 그렇게 해서 조작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여쭤봤더니 이거 다 조작이다.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무려 56%나 되더라고요. 이제 국민들이 다 눈치를 채신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그런데 저는 국민이 눈치채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 특히 이제 펜앤마이크 우리 언론이 대한민국 언론이 이렇게 이거를 방치해서 되느냐.
전 세계 어느 나라가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에서 제1야당을 해체하라는 청원을 몇백만 올라갔다고 계속 중계방송을 하고 말이 안 있어요. 되죠. 예. 아니 이게 근데 우리 자유한국당도 문제가 있어요. 이 정도 되면 청와대를 점령을 해가지고 저 게시판을 뜯어내야지. 어떻게 청와대 게시판에서 제1야당 해체 청원을 생중계를 해가 경마장 보도하듯이 말이죠. 이 올림픽 생중계도 아니고 이런 게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냐. 이 지금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완전히 죽었어요. 예, 그 집정 민주주의가 광장의 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인 거로 오해하고 착각하고 혁명이라고 주장하는 정부가 들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겨. 우선 저건 여론조사가 아니잖아요. 저게 무슨 과학적으로 디자인된 게 아니라 뭐 그 매크로 써가지고도 할 수도 있고 예. 뭐 자기들이 조작할 수도 있고 청와대가 정 불리하면 통계 외국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외부에서 올리는 거 위에 뭐 그거야 뭐 서버 장악하고 있는 청와대가 좀 급하면 자기가 뭐 얼마든지 자체에서요? 바꿔도 예. 되는 거죠. 그걸 누가 검증하는 것도 아닌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무슨 여론이 아니잖아요. 여론조사가 아니고 이건 특정 사안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냥 아무 비용 안 드니까 갖다가 예. 질러버리는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게 마치 어떤 여론인 것처럼 보도하는 거는 그 여론조사라고 내세우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선관위 하고 뭐 이런 데서 얘기하면서 이런 게 마치 여론인 것처럼 얘기하는 예. 거는 청와대는 아무 여론이 아니죠. 예. 저 예. 없이 보도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고요. 두 번째는 불법인 것을 청원하는 거를 내비두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뭐 지방 선거에서 30% 정도의 그 지지를 받고 있는 제1야당을 해체하라. 대통령이 무슨 황제도 아니고 이건 예. 그냥 버젓이 불법을 청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다 그러면 대통령을 처형해 주십시오라고 누가 청원을 올리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것도 게시해줘야지. 정당을 살해하는 거하고 개인을 살해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다 법적인 건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올라갈 수 있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수준이 어디까지 떨어지려고 그러는 건지를 아니 수준이 있었나요? 긴급 청원을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문재인도 좋고 조국도 좋고 집권 여당의 이해찬 대표도 좋고 원내대표 이인용도 좋은데 누가 한번 공개 석상에 나와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식 6개를 온전히 설명을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심상정 정개특위위원장도 그거는 자기도 모르는데. 자기도 모르고 기자도 이 머리 좋은 기자들도 다 모르는 게 당연하지. 왜 그 핸드폰 속에 작동 원리까지 알겠냐. 이 정도 나오면은 예. 야 이거 뭐 정말 대한민국 이럴 수 있습니까? 표의 뭐 대표성, 등가성 이런 얘기잖아요. 아니 이미 우리 선거제도가 등가성이 깨져 있거든요. 네. 도농 간에 어마어마한 그렇습니다. 대표성이 편차가 크거든요. 대표성이요. 그러니까 대의성, 대의정치 얘기하시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뭐 그걸 가지고 그 정당 득표율대로 기계적으로 맞추는 게 마치 등가성을 보장하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이미 등가성 없어요. 지금 그렇게 해도 지역구별로. 그리고 아니 그 시점에 정당 지지율이 그렇게 절대 기준이면 선거할 필요 없죠. 여론조사대로 의사결정권을 나눠주면 되죠. 그때그때 다 바뀌는 건데. 아니 이게 어떤 위험성이 있느냐면요. 한 정당에 몰표를 때리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지역들은 담합선거, 공모선거를 합니다. 그렇죠. 이제는 자기가 미는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잉여표를 가지고 정치적 장난을 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군데서 그렇게 하게 되면 나머지 지역도 이제 경쟁을 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더러운 정치 계산의 수렁으로 함몰에 들어가서 이제는 국민들끼리 멱살 잡고 싸워야 되는 이 지경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걱정돼요. 저는 정말 정직하지도 않고 투명하지도 않고 책임성도 완전 꼼수죠. 없고. 예.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잘못하고 있다가 46.8% 그리고 잘하고 있다가 33.2%인데 추세를 좀 보여드릴까요? 아직도 이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34.7%에다가 조금 내려가긴 했네요.
아직도 30%가 넘게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 우리 세 분께서 그렇게 잘 설명해 주셨는데 경제를 말아드시고 안보 해체하고 정치를 엉망으로 만들어도 아직도 30%가 넘는 이미지가 분들이 있죠. 있습니다. 예. 이미지 정치의 그림자가 아직도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아마 그 탄핵의 집권 과정이 예. 이 국민들을 태극기 그룹하고 촛불 그룹으로 나눴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는 자기의 모든 거를 걸고 나가서 어느 쪽 편을 들었어요. 근데 자기가 한 결정을 철회하기가 어렵죠. 어렵습니다. 이게 보통의 선거 때 같으면 이제 그런데 이거는 거의 그 나라의 운명을 두고 막 1년 이상 상당히 장기간의 갈등 구조 속에서 집권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문재인을 그렇게 해서 만들었는 내가 지지해서 나의 가치관을 갖다 다 실어서 저쪽 그렇게 하니까 이제 예, 그런 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유리한 정치적 환경에 있는 거고요. 저는 여기 말고 이제 뭐 리얼미터 이런 데 보면 거의 50% 지지율이 예, 나오잖아요. 나오죠. 근데 예. 경제 정책 물으면 20%대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그 북한이 주장하는 거와 비슷해요. 경제 망치는 대통령을 지지가 높다. 그거는 물과 공기만으로 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북한이 그렇지. 그랬잖아요. 경제를 망쳤는데 지지가 높다는 얘기는 그러면 가난하게 예. 살겠다는 국민들이 각오를 한 거잖아요. 그죠? 그 결과인가요, 지금 이?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예. 안 되는 얘기인데 우리 국민들 그럼 어떤 면에서는 국민들의 뭐 수준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아니 거죠. 근데 그 아까 그 이병대 교수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실제로 언론 현장에서 그런 그 보도의 어떤 태도를 약간 느낍니다. 왜냐하면 탄핵의 전부 동지들이거든요. 탄핵의 동지들이고 물론 저는 그걸 공범자 의식이라고 부릅니다마는 탄핵의 공범들이기 때문에 언론들이 그 탄핵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생산했습니까? 근데 그 탄핵의 공범이기 때문에 태도를 못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어떤 종류의 결정적 시점이 올 때까지는 태도를 완강하게 현재 태도를 유지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종류건 이제 더는 안 되겠다고 바꾸는 시점이 저는 어떤 종류 우리 가시거리 안에 어느 정도로 와 있다고 보고 그것이 저는 그동안의 문재인의 최대의 그 말하자면 일반 국민들에게 선전하기 좋았던 오히려 대북 정책에서 어느 날 어떤 그 격발점이 올 거다 하고 예상은 하고 있는데 지금 이병대 교수님이 걱정하신 여전히 밑에 바닥에 어느 정도 굳건해 보이는 지지는 언론도 마찬가지다. 예. 언론이 그 공범의 자의식을 갖고 있어서 태도를 못 바꾸는 이제 거죠. 지역적 기반이라는 게 또 확고하게 있고. 있죠. 예, 거기다가 그 탄핵 와중에 지지했던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매표 행위를 잘하잖아요. 지금 저는 그 우리 사회가 복지를 늘린다 그러면 아마 지금 저 노인 빈곤 그것도 한 75세 이상 여기를 늘리는 건 말이 되지만 20대, 30대한테다가 막 퍼주는 거는 다른 나라에 없는 센스. 일이죠. 근데 그게 어차피 70대, 60대 쪽은 지금 정부한테 표 안 줄 사람이라는 거죠. 여기는 표를 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일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아니, 거기는 뭐 견고하게 예. 그 보수적인 투표를 하고 전쟁의 위험을 높이는 일들에 대해서는 뭐 저희 어머니만 해도 6.25를 겪어보셨기 때문에 전쟁이 나면 사람들이 얼마나 그 인간이 갖고 있는 그 뭐랄까 존엄한 모습이라니까 디그니티가 무너지는지를 너무 잘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의 위험을 조금이라도 높이는 세력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생존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고 이런 걸 아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쪽은 그리고
다 우리 경제 성장 과정에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일해왔고 이런 성공을 경험한 세대들이잖아요. 그리고 자부심이 강한,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데 이 정부는 다 우리나라가 뭐 이해찬 대표의 말에 의하면 500년 동안 잘못된 나라잖아요. 그게 그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 집권 기간을 빼놓고는 다 극우 세력이 뭐 지배한 나라고. 예. 이제 그래서 다 적폐고 잘못된 역사라고 보고 있고 아까 지사님 말씀하셨지만 그 60년대 70년대 쪽에 학생운동 하던 사람들 저도 뭐 그때 그런 끄트머리에 앉아서 공부하고 그랬지만 다 우리나라 기업들을 매판 자본이라고 그랬고 그 미제 앞잡이들이라고 그랬고 그 매판 기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에 대한 경계심을 알고 있는데 요즘은 이제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자기한테 표를 줄 사람들한테 지금 돈을 마구 풀고 있는 그래서 이 매표도 그런 세 가지가 그러니까 지역적 견고한 지지 세력 그다음에 탄핵 때 자기 가치관을 걷다 다 걸어가지고 내가 만든 대통령인 게 하는 그 세력 거기다가 이 지금 그 무차별 복지에 의해서 표를 사는 이것들이 결합된 게 지금 저 현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예. 지금 뭐 김문수 지사님 그리고 이병태 교수님, 정규재 주필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을 이 경제부문, 정치부문, 이 안보부문에 대해서 이렇게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 뉴스도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들어왔기 때문인데 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이 긴급 체포돼 버렸습니다. 김상진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께서 알겠지만은 그 윤석열 지검장 집 앞에서 이 계란 2개를 가지고 1인 시위를 하면서 방송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게 윤석열 지검장을 위협하는 행위다라고 그 부분만 딱 따가지고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지금 긴급 체포를 한 건데 더 큰 문제는 지금 검찰의 수사 심의를 요청해서 15일에 그 관련 내용에 대해서 이 검찰의 수사가 정당한지 심의를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심의 과정을 모두 다 무시하고 그냥 체포해버린 겁니다. 이 밖에 연합뉴스가 친 사고 또 한국당 황교안 대표 그리고 권은희 바미당 의원의 발언들을 모아봤습니다. 패널브리핑 오늘 심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자택 앞에서 검찰의 공정한 업무 집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했다가 살해 협박범으로 몰린 1인 방송인 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이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유튜브 채널 상진아재 측 변호인은 9일 김 사무총장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지난 4일 이후 강성 좌파 성향 활동을 해온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측 관계자를 폭행한 혐의까지 받고 있지만 이날 연행은 폭행 혐의와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김 사무총장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소환해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 사무총장 측은 당시 검찰 수사는 정치 탄압이며 불공정한 수사라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위원회는 검찰의 부당한 수사를 막기 위해 설치된 곳입니다. 엄정한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국가기관 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가 자유한국당은 이상하다는 내용의 글을 회사 공식 페이스북에 올리는 사고를 냈습니다. 연합뉴스는 지난달 30일 자사 페이스북에 자유한국당은 뭔가 한참 이상하다는 내용의 제1야당인 한국당을 비난하는 게시글을 올려 논란이 됐습니다. 연합뉴스는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 보고 김정은 대변인 운운할 때도 이 사람들 비위야 진심이야 싶더니 이제는 독재 타도라니 30% 안팎의 지지율 확보가 그리도 좋은 건지 정권에 대한 대중의 반감에 너무 의존하는 느낌이랄까라며 자유한국당은 뭔가 한참 이상하다고 썼습니다. 한편 연합뉴스는 최근 잇따라 방송사고를 일으키며 여론의 질타를 받아왔습니다. 지난달 10일 한미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방미길에 오른 문 대통령 소식을 전하며 문 대통령 사진 아래 북한 인공기를 배치하는가 하면 같은 달 3일에는 재벌 3세들의 마약 사건 관련 뉴스를 보도하면서 고 노무현 대통령의 실루엣 이미지를 사용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9일 문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 청와대 참모들이 만든 세트장에 갇혀 현실을 못 보고 있는 것 같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울산 매곡 산업단지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 앉아서 조작된 보고만 받지 말고 지금이라도 절망의 민생 현장으로 나와 보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황 대표는 문 대통령은 정책 수정 불가를 선언하고 좋은 통계를 찾아서 홍보하라는 특별팀까지 만드는데 이는 국민 삶이 망가지는 말든 눈과 귀를 가리고 속일 궁리만 하는 것이라며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얘기를 하는 문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 청와대 참모들이 만든 세트장에 갇혀 현실을 못 보고 있는 것 같다. 문 대통령이 세트장을 나오지 않는다면 국민이 세트장을 무너뜨릴 날이 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8일 사퇴한 가운데 차기 원내대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권은희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이 9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향해 제발 그 입을 다무시고 국회 논의를 지켜봐달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권은희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조국 수석이 전날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관련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더라도 검찰이 나중에 통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문제점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논의 과정에 개입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 정책회의에서 조 수석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전혀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다며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다더니 정말 조 수석이 사람을 잡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권 의원은 차기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유력 후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차기 원내대표는 김관영 전 원내대표가 밀어붙여 억지로 지정 강행된 패스트트랙 본회의 상정을 저지할 힘을 갖게 될 가능성이 있기에 사실상 키를 쥐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유, 진실, 시장, 펜앤뉴스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단신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합참에서 발표를 했군요. 북한에서 불상, 이게 절에 있는 거 아닙니다. 불상의 발사체, 또 발사체라고 합니다. 그거를 5일 만에 발사했고 무력 도발했는데 내륙을, 그러니까 평안북도에서 내륙을 관통해서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건데요. 지금 제가 기사를 좀 보고 있는데 저희 지금 펜앤마이크의 기사인데요. 청와대에서 NSC, 이 안정부장 회의를, 안보 회의를 소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청와대는 어떤 분께 주필께서 좀 답변해 주겠습니까? 이 청와대는 왜 NSC로 소집을 안 하니까 이게 진짜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글쎄 국민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선전하고 싶은 거죠. 근데 우리 정부는 그동안에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철저하게 거짓말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네네. 이 현실 자체를 굉장히 당혹스럽게 받아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나 또는 우리 이 정부가 최근에 북한의 다세전하고 오늘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원칙을 정해서 본격적인 반미 캠페인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마 굉장히 이 설명하는데 애를 먹을 겁니다. 그러니까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존재를 비존재로 뭉개고 지금 있는 거죠. 이번 더듬거리고 있는 이거 완전 거죠. 그건데요. 그 왜 그 새가 이렇게 머리 쿡 그 땅속에다 박아놓고서 타조 같은 타조. 이게 제일 문제가 어떤 현실적인 위협이 바로 지금 현재 발생했는데 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회의 안 하고 또 발사체라고 주장하면은 위협이 없어지는 것처럼 이 국민을 속이는 거고 또 국군 통수권자라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소집해야죠. 그래서 전군이 경계령 바로 내려야 되고 거기에 따른 대비 태세를 갖춰야만 국민이 안심을 하는데 설마 군도 비상이 안 걸렸어요? 눈 감고 있으니까 그러면 국민이 모르겠지. 그런데 언론이 여기 또 동조를 합니다. 언론이 비판 언론에 대해서 이런 통수권자가 아니라 김정은을 변호만 하고 대변만 하고 있는 거는 문제가 있다. 이래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없다. 이런 거에 대해서 강력한 비판 언론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이 통하는 거지. 이게 어떻게 통할 수가 있습니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거의 멘붕 상태가 아닐까. 청와대가요? 4월 달에 독일 언론에다가 한반도에서 한반도에 정성이 사라졌다 이렇게 기고를 하셨잖아요. 온 국민한테 평화 왔다고 얼마 전에 판문점 1주년 기념식 혼자 한쪽에서 그냥 쇼를 했잖아요. 그래놓고 지금 와서 위협이 있다 이 얘기를 하기에 지금 그 현실 인식이 없으신 거죠. 이제 인지 부조화 상태가 있는 거죠. 대처할 그 현실 인식이 없으신 거예요. 그다음 이제 시사하는 거가 저 영국의
더 이코노미스트지가요. 예. 그 김정은이 1년 전보다 훨씬 레스 클레버하게 보인다. 그러니까 바보같이 지금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단이 아무것도 없는데 예. 지금은 이제 트럼프를 당황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격발하는 수단밖에 없는데, 그런데 막 폼페오 공격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다가 된통 맞이고 나면 이제 어디 가서 지금 푸틴도 자기 편 못 들고 시진핑도 예, 못 들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경제 압력이 워낙 크고, 러시아가 옛날처럼 그 중국하고 러시아가 글로벌 경제 편입이 안 됐을 때는 얼마든지 자기들이 북한 편을 들 수 있는데 지금 그렇지가 않잖아요. 지금 트럼프 덕에 유가 올라가가지고 푸틴은 그나마 한숨 쉬게 숨을 돌렸는데, 그래서 이제 바보처럼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게 이제 에코노미스트지에서 이번 주에 보도한 건데, 거기 같이 춤추던 분도 같이 바보가 된 건데 더 많이 바보가 된 거죠. 그래서 예. 지금 그냥 멘붕 상태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리고 듭니다. 예. 멘붕일수록 이거는 사태를 그냥 정직하게 근데 그냥 이제- 원칙적으로 대응하면 되는데, 멘붕인데 이거는 거꾸로 계속 근데 그걸 호도를 하니까 점점 더 빠지는 거예요. 거꾸로 다시 말하면 군 통수권자나 예. 그 국가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포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저는 이 정도 되면 이제 내려와야 되지 않느냐. 아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안 내려오면 우리가 이- 끌어내려야 이미- 된다. 그러면은 나라를 저기, 지킬 길이 없다. 그러니까 왜 우리 주변에도 보면 어떤 조금 복잡한 일이 생기면 도망가 버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는 지금 그런 상태라고 봐요. 집에 보내야 돼. 그러니까 경제, 정치, 외교, 뭐 북핵 문제 하나 겨우 남았었는데 외관상으로 어떻든 미사일이 안 날라오기는 안 날라오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좌파 언론들도 며칠 전까지 떠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미사일이 날라버리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겁니다. 한 번도 그러니까 아니고 며칠 만에 닷새 만에 또 닷새 만에 또 네. 온 거죠. 그러니까 도저히 지금은 이제 네. 이 문제적 상황을 헤쳐나갈 논리적 어떤 이 회로가 작동 안 하는 상태일 거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저는 물러나야지. 노무현 대통령이 되게 해안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왜냐하면 어떤, 문재인 대통령한테 당신 정치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 문재인 대통령은 그게 정치가 험악하니까 하지 말라고 그게 이해를 한 아니었을 거예요. 이게 겁니다. 당신이 무능력해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인데 이해를 잘못하셨던 예,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 얼마 전에도 원로들 모아놓고 그 정치 너무 힘들다 뭐 이렇게 하소연했잖아요. 능력 없는 사람이 높은 자리 탐하는 것처럼 인생이 불행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와. 능력이 안 되시면 빨리 기부업하시는 게 국가와 본인을 위해서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예. 노무현 대통령이 사람 보는 눈은 있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노무현 밑에서 비서실장 할 때도 예. 생리빨이 다 빠졌다잖아요. 예, 예. 근데 그런 분이기 때문에 예, 무척 심약하고 그런 거죠. 스트레스에 취약한 성격인 예, 겁니다. 그 스트레스를 그 관리할 만한 능력이 없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뭐 멘붕에 가는 겁니다. 지사님 말씀대로 이제 다 이제 뽀록이 났습니다. 모르게. 불과 2년 만에 이제 다 드러나 예. 버렸어요. 예. 그래서 그냥 본인이 정치인들 모아서 어떻든 예. 테러를 만들고 조용히 정리하는 것도 한 방법이죠. 그 국가를 위해서도 지금 개인을 이제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2년 이렇게 평가 회고를 해보지만 2년 동안 저도 이 정치를 한 지 좀 됐는데요. 예. 이 지나간 2년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느냐. 대한민국 전체를 부정하잖아요. 이승만은 국립묘지에서 반해야 된다는 걸 KBS에서 10부작으로 하질 않나. 뭐 박정희도 뭐 다 이거는 다 끌어내리고 김정은이는 백두青송에 위임맞이 환영단까지 해가지고 완전히 이게 지금 그래서 군 자체도 DMZ부터 NLL부터 다 해체해버리고 우리나라 초일류 기업이라는 삼성도 다 잡아놓고 뭐 롯데고 뭐고 신동빈이고 다 잡아놓았어요. 자 민주노총 와서 다 때리 부숴도 잡아가지도 안 하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우리가 국민이 멘붕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자기가 멘붕할 게 뭐 있어요. 우리가 멘붕이지. 우리가 멘붕 상태에서 이렇게 2년 온 국민이 멘붕이군요. 이렇게 겪어왔는데 저는 네. 정말 멘붕이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2년은 막 그런 대로 또 지나갔는데 앞으로 앞으로 3년 3년을 생각하면 아이고. 아이 정말 앞이 안 보이고 예. 2년 평가보다 더 괴롭고 힘든 것이 앞으로 3년을 생각하면은 도저히 이게 앞이 안 보여요. 이 큰일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사님. 좀 대책을 좀 세워주세요. 아니 2년 멘붕 빠졌다고 그랬는데 이제 앞으로 3년은 정말 우리 국민들이 이제 멘붕에 빠져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아, 이거 보통 문제가 그 예. 확실히 위험이 있어요. 위험이 예. 있는 것이 이게 그동안에는 뭐 정권이 바뀌거나 대통령의 정책이 옳고 그러거나 얼마나 영리했느냐 어리석었느냐 하는 것도 있었지만 어떤 종류의 정해진 범위 안에서 업앤다운이 쭉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도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시스템에 대한 일종의 신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도 시스템 전체는 안정적으로 갈 거다는 생각인데 지금은 그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일에 이런 식으로 앞으로 3년을 더 무너져 버리면 그때는 뭐 정말 뭐 이승만 아니라 박정희 두 분을 합친 것 같은 분이 나와도 다시 되돌리기 굉장히 어려울 거다. 그 점이죠. 참. 그래서 그게 걱정이 되는 거죠. 예, 세 분의 말씀을 듣고 있다 보니까 이 대한민국의 어떤 시스템에 견딜 수 있는 그 임계치가 지금 조금씩 다가오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펜앤뉴스는 이렇게 우리 김문수 지사님 그리고 이병태 교수님, 정기조 지표와 함께 이 세 분을 모시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2년 온 국민과 청와대까지 다 멘붕에 빠뜨리고 있는 이 2년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고요. 저희 펜앤뉴스는 남은 3년 동안 어떻게 하는지 대한민국이 좀 견뎌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